네 부모지 내 부모냐? 효도는 자식 새끼인 네가 해야지.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본 친정 부모님께 용돈 50만 원 보내드리자는 말에 남편이 던진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한테는 매달 135만 원씩 몰래 자동이체하면서 아내 친정은 밑 빠진 독이라고 비웃던 그 사람. 하지만 딱 한 달 뒤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네 엄마지 내 엄마냐? 네가 간병해. 그리고 며칠 뒤 이 아내가 꺼내 든 것 하나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년간의 이중잣대를 숫자로 때려박은 똑똑한 아내의 통쾌한 역전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면서 재혁의 얼굴을 슬쩍 살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재혁은 넥타이를 풀어 소파에 던지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죠. 콧등에 땀이 맺힐 만큼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갈비찜을 식탁 한가운데 놓자 재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오, 갈비찜이네.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긴 고기 먹고 싶어서 했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죠. 다음 주 친정 부모님 결혼기념일 35주년 여행 이야기를 꺼내려고 2시간 넘게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재혁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차려놓고 기분이 풀어졌을 때 말을 꺼내야겠다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부터 계획을 세웠죠. 재혁이 갈비를 한 점 크게 떠서 입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역시 우리 집 갈비찜이 최고야. 맛있어? 많이 먹어. 저는 재혁의 밥그릇에 갈비를 하나 더 올려주면서 속으로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더 먹게 하자. 재혁이 밥을 반 넘게 비우고 국물까지 떠먹을 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죠. 있잖아. 다음 주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거든. 응? 35주년이래. 그래서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 가신다고 하더라고.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갈비를 씹었어요.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 말을 이었죠. 거기에 용돈 50만 원만 보내드리면 안 될까? 두 분이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보셨는데 이번이 처음이라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죠. 50만 원? 응, 많은 건 아니잖아. 두 분이 쓰시기에도 빠듯한 돈이야. 재혁이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수진아, 네 부모지 내 부모냐? 왜 맨날 내 돈으로 니네 집안을 챙겨야 돼? 가슴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꽉 쥐었죠. 내 돈이라니 우리 돈이지. 맞벌이잖아. 지난달에도 네 아버지 병원비 보탰잖아. 대체 끝이 어디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밑 빠진 독이라는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7년간 명절마다 시댁에 들고 간 과일 상자, 소고기 세트, 용돈 봉투가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추석에 3일 동안 시댁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던 제 손등에 기름 자국이 떠올랐죠. 그때는 한마디도 없더니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저렇게 얼굴이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말들을 이 사이로 간신히 삼켰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또 며칠을 냉전으로 보내야 했으니까요. 알았어. 안 보내면 되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수돗물 소리에 묻혀서 재혁은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다음 날 점심 회사 구내식당에서 서연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야, 무슨 일 있어? 눈이 퉁퉁 부었잖아. 어젯밤에 좀 울었나 봐.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죠. 서연은 된장찌개를 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또야 또. 지난 추석에 시댁에서 3일 내내 혼자 일한 거 기억나? 그때도 재혁 씨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잖아. 그래도 이혼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 누가 이혼하래. 근데 수진아, 네가 맨날 참기만 하니까 저 사람이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야. 서연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퇴근 후 저는 집 근처 은행 앞에 섰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둔 비상금 통장, 재혁은 이 통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가 50만 원을 인출했죠. 남편 몰래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야 하는 35살 딸의 손가락이 송금 버튼 위에서 멈칫거렸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보냈어.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드셔. 이 돈 어디서 났어? 서방한테 괜히 미운 소리 듣는 거 아니지. 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가 귓가에 감겼어요. 아니야, 재혁이가 보내드리래. 두 분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거짓말이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재혁은 어젯밤 일이 없었다는 듯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 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네, 어머니.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끝낸 재혁이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낮추며 말했어요. 어머니 집 보일러가 고장났대. 내일 80만 원 보내드려야겠다. 50만 원은 안 되고 80만 원은 당연한 겁니까? 저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어요. 알았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켜니 어머니가 보내신 제주도 여행 패키지 사진이 와 있었어요.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죠. 어머니의 코가 달아벌어진 운동화, 아버지의 팔꿈치가 해진 점퍼가 화면 안에서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습니다. 새벽 2시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어요. 물을 따르다가 충전 중인 재혁의 태블릿 화면이 눈에 들어왔죠. 카드사 알림이 떠 있었는데 이번 달 결제 금액이 평소보다 훨씬 높았어요. 손가락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께 매달 나가는 생활비 100만 원, 그건 알고 있었죠. 그 아래로 제가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항목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친목회비, 건강식품 정기배송, 또 다른 자동이체.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세수를 하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거울 속 얼굴이 부어 있었죠. 새벽에 본 카드 화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어요. 건강식품, 친목회비, 자동이체, 100만 원 위에 빼곡하게 쌓여있던 숫자들. 제가 50만 원을 꺼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는데 그 사람은 매달 그 돈을 아무 말 없이 보내고 있었죠. 화장대 위에 놓인 파운데이션 뚜껑을 열다가 손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재혁이 욕실에서 나오며 넥타이를 매다가 말했죠.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 가서 김장 좀 도와드려. 나는 거래처 골프가 있어서. 입술을 깨물었다가 놓았어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내면 또 싸움이 시작될 거였죠. 카드 내역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었어요. 알겠어.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파운데이션을 주워 부은 눈밑을 두드리며 오늘 하루를 버틸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새벽에 캡처해둔 카드 앱 화면을 서연 앞에 밀었죠. 서연이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벌렸어요. 잠깐, 이거 매달 나가는 거야? 응. 나는 생활비 100만 원만 알고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건 하나도 몰랐어. 서연이 휴대폰 계산기를 열어 숫자를 하나하나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건강식품 정기배송 15만 원, 친목회비 8만 원. 이건 뭐야? 또 다른 자동이체 12만 원. 수진아, 보일러 8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다 합치면 매달 135만 원이 넘어. 1년이면 1,600만 원이야. 숫자를 귀로 들으니까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결혼 7년 그 돈이면 대체 얼마가 나간 건지 계산조차 되지 않았죠. 나는 친정에 50만 원 보내겠다는데 밑 빠진 독이래.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들이켰어요. 밑 빠진 독은 대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진짜. 토요일 아침 저는 혼자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당에 배추 20포기가 쌓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이웃집 말자 여사와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왔냐? 배추 먼저 절여놔라. 네, 어머니.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무채를 썰었죠. 손끝이 빨갛게 물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손을 씻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모자란 구석이 있어도 이런 건 참 잘해. 김말자 여사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도 일하는 며느리가 김장까지 해주면 어디야.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 없어. 고무장갑 낀 손을 꽉 쥐었어요. 모자란 구석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죠. 김장을 끝내고 손을 씻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친정어머니는 김장은 했냐? 그쪽은 맨날 사 먹지.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웃었어요. 웃는 수밖에 없었죠. 네, 어머니. 요즘은 다 사드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댁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릎 위에 올린 주먹에 힘을 주었어요. 하루 종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린 손에서 마늘 냄새가 났죠. 집에 도착하니 재혁은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골프 모임에서 돌아온 모양인데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죠. 저는 외투를 벗으며 거실을 지나갔어요. 김장 다 했어? 응. 수고했네. 아, 어머니가 다음 달에 친목회 여행 가시는데 용돈 좀 넉넉히 드리자. 발이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엄마 여행 용돈은 안 된다면서 어머님 여행 용돈은 되는 거야? 재혁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시부모를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냐? 며느리 도리. 그래, 며느리 도리구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둘 다 등을 돌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퇴근하고 들어오니 거실에 낯선 구두 2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재혁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죠. 후배 부부 데려왔어. 밥 좀 차려줄 수 있지? 식탁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 있는 재료를 꺼내 급하게 4사람분 밥상을 차렸죠. 계란말이, 김치찌개, 냉동실에 있던 삼겹살을 프라이팬에 올렸어요. 후배의 아내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 옆에 서며 말했어요. 언니, 이거 다 혼자 하세요? 민지의 눈에 안쓰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원래 간단하게 하는 거야.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후배 부부가 돌아간 뒤 재혁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등 뒤에서 말했어요. 밑반찬이 좀 부실하지 않았어? 다음에는 미리 얘기할 테니까 좀 신경 써서 준비하자. 그릇을 닦던 손이 멈췄어요.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준비하는 거라고. 그 말이 혀끝에 올라왔다가 내려갔죠. 이 집에서 저는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주말 친정 어머니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죠.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계신 두 분의 사진을 확대했어요. 어머니의 낡은 운동화, 아버지의 해진 점퍼가 화면 안에서 눈에 밟혔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수건으로 얼굴을 눌렀습니다. 저녁에 거실을 지나가는데 재혁이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음 달 생신 때 한우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좋은 걸로요. 씩씩하게 웃으며 전화하는 재혁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이 결혼에서 나는 대체 누구의 편인 걸까? 거울 속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수요일 오후 저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 숫자를 채워넣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재혁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셨어. 큰 병원 응급실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팀장에게 고개를 숙였죠. 팀장님, 시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셨다고 합니다. 조퇴 좀 하겠습니다. 팀장이 손을 휘저으며 빨리 가보라고 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편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재혁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혁아, 어머니 어떠셔? 재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다리가 심하게 부러지셨대. 갈비뼈도 금이 갔고 지금 수술 들어가기 전에 대기 중이야. 저는 재혁 옆에 앉았어요. 재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시 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클립보드를 들고 우리 앞에 섰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졌고 갈비뼈에도 금이 갔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후에 최소 2달은 입원하셔야 하고요. 퇴원하시더라도 반년 넘게 재활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혼자 생활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재혁이 의사에게서 동의서를 받아들었어요. 사인하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죠. 저는 옆에서 의사에게 물었어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시간 정도 예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입원하는 동안 보호자가 계속 있어야 하나요? 환자분이 혼자 움직이실 수 없으니까 간병인이든 보호자든 누군가는 항상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실 쪽으로 돌아가고 저와 재혁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재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수술실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죠. 3시간이 지나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와 수술이 잘 끝났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졌죠. 저는 자판기에서 커피 2개를 뽑아 하나를 재혁에게 건넸어요. 재혁이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간병인 쓰면 하루에 10만 원이 넘는데 한 달이면 300만 원 가까이야. 저는 커피를 손에 쥔 채 재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네가 낮에 병원에 와서 간병 좀 해줘. 나는 회사 빠질 수가 없잖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제 회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얼굴이었죠.
그 순간 한 달 전 식탁에서 들었던 말이 귓속을 스쳤습니다. 네 부모지 내 부모냐?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되살아났어요. 7년간 삼켜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네 엄마지 내 엄마냐? 네가 간병해. 재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병원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이 상황에 그게 할 소리야.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막 나오셨는데. 재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호자분, 여기 환자분들 계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자 옆에 놓아둔 핸드백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재혁이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병원 자동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 구석 시멘트 턱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시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셨는데 재혁이가 나한테 간병하라고 했어. 나는 네 엄마지 내 엄마냐고 했어. 서연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잘했어. 한 번은 말해야 했어. 저는 눈을 감고 서연의 목소리를 들었죠. 근데 수진아, 시어머니가 아픈 건 그거랑 별개잖아. 그건 좀 따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 서연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주차장에서 일어나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재혁에게서 올 연락을 기다렸어요. 밤 9시, 10시, 11시.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죠. 재혁은 시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고 있을 거예요.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친정어머니였죠. 수진아, 사돈 어르신이 교통사고 나셨다며?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김말자 씨가 성당 연락망으로 알려줬더라. 옥순 씨가 크게 다치셨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진아,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아픈 어른한테는 잘해드려야지.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서운한 일만 가득한 시어머니인데 그 시어머니의 사고 소식에 제일 먼저 잘해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제 어머니였어요. 그 마음이 제 냉정함과 나란히 놓이니까 목이 메어왔죠. 네, 엄마.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반쪽이 비어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잘한 거다, 나는 잘한 거다 속으로 되뇌었죠. 그런데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시어머니의 하얀 얼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재혁이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으로 들어와 곧장 욕실로 향했죠. 샤워 소리가 멈추고 재혁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거실에서 눈이 마주쳤지만 재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재혁은 간병인을 쓸 형편이 안 되어 야간에 직접 병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낮에는 같은 병실 보호자들 눈치를 봐가며 잠깐씩 자리를 비우는 식으로 버티고 있었죠. 회사에 출근해서 모니터 앞에 앉았지만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궁금했죠. 그런데 재혁에게 먼저 물을 수는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 최옥순 씨 상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간호사가 수술 후 경과가 안정적이라고 짧게 알려줬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죠. 이틀째 재혁은 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새벽에 들어와 샤워하고 새벽에 나갔죠. 회사와 병원을 오가느라 눈에 띄게 볼이 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밥을 차려놓지 않았고 재혁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각자 알아서 먹고 각자 알아서 사는 생활이 시작됐죠. 3일째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저 성민이요. 재혁의 대학 동기이자 우리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줬던 한성민이었어요. 아, 성민 씨. 오랜만이에요. 형수님, 재혁이가 회사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성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고마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 사이의 일을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민 씨,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우리 사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수님,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로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재혁이 회사에서 쓰러질 뻔했다는 말이 머릿속에 남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는 없었습니다. 4일째, 이번에는 시어머니 이웃 김말자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 김말자 이모야. 아, 네. 안녕하세요. 옥순이가 병실에서 며느리 찾는다. 아무리 부부 사이에 일이 있어도 아픈 어른은 봐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은근히 누르는 말투였어요. 저는 등을 곧게 세우고 입을 열었죠. 이모님, 아들이 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김말자 여사가 할 말을 잃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5일째 퇴근 후 서연과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메리카노를 앞에 놓고 지난 닷새간의 이야기를 꺼냈죠. 서연이 빨대를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근데 이게 길어지면 결국 너한테도 독이 된다. 알아. 근데 한 번이라도 재혁이가 내 입장을 이해하는 말을 해야 내가 움직이겠어. 딱 한마디면 돼.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래, 그 한마디는 받아야지. 6일째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일찍 들렸어요. 재혁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뒤로 젖혔죠. 일주일 사이에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재혁이 천장을 보며 입을 열었죠. 힘들다. 그 한마디가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물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간병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카드 현금 서비스로 일단 낮에만 간병인을 썼어. 근데 밤에는 내가 병실에 있어야 하니까 출근 전에 어머니 아침 챙기고 퇴근하면 바로 병원 가서 밤새 간병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씻고 다시 출근하고. 재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손가락 사이로 충혈된 눈이 보였죠. 이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 네가 그동안 양쪽 집안 챙기면서 이런 기분이었어?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7년을 기다린 질문이었죠. 저는 말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재혁이 얼굴에서 손을 내리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풀어진 표정이 다시 단단하게 굳었죠. 그래도 어머니한테까지 그렇게 차갑게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너한테 뭘 잘못한 게 있냐고. 순간 풀어졌던 마음이 철컥 닫혔습니다. 그 질문, 내가 친정 얘기 꺼낼 때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아. 재혁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병문 안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 나간 건지 스스로 답을 내릴 수가 없었죠. 재혁이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간병인을 구했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서 어디가 분노이고 어디가 죄책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 불안이 처음으로 가슴 안쪽을 눌렀습니다. 냉전 열흘째 되던 토요일 아침,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밀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발길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향했죠. 마트를 나와 걷다 보니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갈까, 돌아갈까? 결국 병원 1층 매점에서 사과 한 봉지를 사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병실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볼이 쑥 들어가 있었고 머리카락이 기름져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혼자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주간 간병인은 점심 교대 시간이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어요. 놀란 표정이 스치고 지나간 뒤 시어머니는 시선을 다시 TV 쪽으로 돌리며 말했죠. 왔냐? 건조한 한마디였어요. 저는 사과 봉지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고 과일 칼을 꺼냈죠. 사과 껍질을 깎는 동안 병실 안에는 TV 소리만 흘렀어요. 접시에 사과를 담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나 집어 드시다가 불편한 몸을 돌려 저를 보셨어요. 네가 안 와도 할 말 없었다. 나도 그동안. 거기서 말이 끊겼어요. 시어머니는 끝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 옆에 놓인 물컵을 씻어 새 물을 받아놓고 탁자 위에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중년 여성 한 분이 다가왔어요.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 보호자였죠. 혹시 최옥순 어르신 보호자세요? 네, 며느리예요. 어르신이 어젯밤에 화장실 가시려다가 혼자 일어나시다가 침대 난간에 부딪히셨어요. 간병인 없는 시간이라 간호사 호출 눌러드렸거든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들분이 올 때마다 며느리는 왜 안 오냐고 하시더라고요. 괜한 말씀 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복도 벤치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중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난간에 부딪혔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느리 찾으셨다는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죠. 미워하면서도 찾는 게 가족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간병할 사람이 필요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 도시락을 든 채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재혁이 걸음을 멈추며 눈을 크게 떴죠. 경직된 얼굴로 한 발짝 다가와 물었어요. 왔었어? 과일만 좀 놓고 가려고.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벽이 여전히 있었지만 같은 복도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아주 작은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엄마, 나 오늘 시어머니 문병 다녀왔어요. 그래, 잘했다, 수진아. 그래도 어른이 아프면 사람 마음이 그런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 담담한 목소리 안에 우리 딸이 고생한다는 마음이 묻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죠. 버스 창밖으로 가로수가 스쳐 지나갔어요.
입술을 깨물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월요일 점심 회사 구내식당에서 서연에게 주말 이야기를 꺼냈어요. 병원 다녀왔어. 시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죠. 네가 먼저 갔다고 해서 네가 진 게 아니야.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재혁 씨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선이라면 양가 부모한테 들어간 돈 전부 정리해서 보여줘. 숫자로 보여주면 말로 100번 싸우는 것보다 나아. 서연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의 말을 곱씹었죠. 숫자로 보여주라는 말, 그게 맞았어요. 감정으로는 7년을 싸워도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격리팀에서 매일 숫자를 다루면서도 정작 우리 집 살림의 숫자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게 뒤늦게 뼈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노트북을 펴고 결혼 7년간의 양가 지출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격리팀에서 일하며 손에 익은 작업이었지만 과거 계좌 내역과 카드 명세서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건 다른 문제였죠. 2일째는 시댁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를 정리했고 3일째는 시어머니 생활비와 숨겨진 자동이체 항목을 넣었어요. 4일째는 친정 쪽을 정리했는데 지난달 병원비와 제가 비상금에서 몰래 보낸 용돈이 전부였죠. 꼬박 닷새가 걸려 최종 집계를 냈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총액과 친정에 들어간 총액의 차이가 거의 4배에 달했어요. 스스로도 놀라서 한참 동안 모니터 속 숫자만 들여다보았죠. 닷새째 되던 수요일 저녁 재혁이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재혁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식탁 의자에 앉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다음 주부터 재활치료 시작하시는데 낮에만 오는 간병인으로는 재활까지 못 봐. 하루 종일 있는 간병인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250만 원이 넘어. 재혁이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손으로 짚었어요. 수진아, 네가 한 달만 휴직하고 간병해주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펴고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빼곡한 숫자들이 떠올랐죠. 이거 먼저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격리가 월말 결산 시즌에 한 달을 빠지면 회사가 돌아가겠냐는 건 둘째치고 재혁이 화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스크롤을 내리는 재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시댁 항목이 끝없이 이어지고 친정 항목은 반 페이지도 채우지 못한 화면을 재혁이 멈춘 채 바라보았어요. 이게 7년간 우리 결혼의 장부야. 저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 재혁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혁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숫자를 훑었죠.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재혁의 침묵이 어떤 변명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참 만에 재혁이 입을 열었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줄 몰랐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인정하는 말이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래도 어머니는 혼자 계시잖아. 너희 부모님은 두 분이 같이 계시고 상황이 다르지 않냐. 저는 노트북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 짚었어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바로 핑계를 대네. 7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야. 인정은 하는데 결국 어머니 사정이 다르다. 우리 집은 괜찮다. 맨날 그 말로 끝났잖아. 재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을 깍지 끼고 식탁만 바라보았죠.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다. 모르게 한 게 7년이야, 재혁아. 대화가 깊어지면서 결혼 초기부터 쌓인 것들이 하나씩 올라왔어요. 첫 추석에 시댁 제사상을 혼자 차린 일, 시어머니 생신마다 한우를 사들고 간 일, 명절 때
시댁에 보낸 과일 상자값만 해도 친정에 보낸 용돈 전부를 넘기는 일. 재혁은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고개짓이 진심인지 그냥 듣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말을 자르지 않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재혁이 병원에서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나가는 항목 정리하려고. 건강식품 정기 배송이랑 친목회비 같은 거 끊고 부족한 건 내 회식비 줄여서 맞추겠어. 간병인 비용도 그쪽에서 해결할게. 니한테 휴직하라는 말은 안 할게.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돌아서며 재혁의 얼굴을 보았어요. 어제와 같은 사람 맞나 싶었죠. 그럼 어머니한테 건강식품 끊는다고 직접 말씀드릴 수 있어? 재혁이 잠시 멈칫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끊겠다고 말하는 건 재혁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어요. 이 말이 지켜지는지는 두 눈으로 봐야 했으니까요. 주말, 저와 재혁은 처음으로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나란히 걷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를 걸으면서도 둘 다 말이 없었죠.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온 게 오랜만이라는 게 그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죠. 재혁이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건강식품 배송이랑 친목회비 자동이체 정리하려고요. 지금 간병인 비용도 있고 하니까 당분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입술이 한번 꿈틀했다가 다물어졌죠. 시어머니는 재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림자가 내려앉은 아들의 얼굴을요. 알았다. 그런 건 없어도 된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셨어요. 그러다 다시 고개를 돌려 나란히 서 있는 저와 재혁을 번갈아 보셨죠.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둘이 싸웠던 거 다 안다. 말자가 다 얘기해줬어. 저는 준비해뒀던 말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양가 부모님을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려고 했고 그동안 쌓인 서운함도 한마디쯤 꺼내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프면서도 며느리와 아들이 싸운 걸 알면서도 혼자 병실에 누워 계셨던 거죠. 병실을 나와 복도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았어요. 재혁과 나란히 서서 종이컵을 들고 있었죠. 양가 부모님한테 같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보내자. 특별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둘이 상의하고 결정하고. 재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당장은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니까 순차적으로 하자. 순차적으로라는 말에 마음이 걸렸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다는 걸 7년을 살면서 배웠으니까요. 그 주 수요일 저는 혼자 시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신 직후였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표정이 지쳐 보였죠. 저는 수건을 적셔 시어머니 이마를 닦아드렸어요. 밥 드셨어요, 어머니? 응, 먹었다. 저는 탁자 위를 정리하고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채워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죠. 수진아, 맨날 올 필요 없다. 너도 회사 있잖아. 결혼 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사정을 헤아려 주신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7년치 서운함이 한마디로 녹지는 않았지만 막혀있던 어딘가에 물길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돈 보내지 마라. 우린 괜찮다.
어머니의 그 말이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이번에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재혁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무릎이 안 좋으시대. 병원비 좀 보태야 할 것 같아. 재혁이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 전이었다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질문이었어요. 저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보내드려. 짧은 두 글자였어요. 그 두 글자가 7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걸 깨달았죠. 식탁 맞은편에 앉은 재혁의 얼굴을 오랜만에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퇴원 일주일 전, 저와 재혁은 시어머니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없었던 집안에 먼지가 쌓여 있었죠. 재혁이 거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동안 저는 안방 이불을 꺼내 햇볕에 널었어요. 좁은 방 한쪽에 쌓인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재혁의 어릴 적 사진첩이 있었어요. 유치원 운동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 옆에 검은 테두리가 둘러진 작은 영정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시아버지였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는 재혁과 눈매가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거의 모든 사진에 시어머니와 어린 재혁 둘만 있었어요. 운동회에서 달리는 재혁을 찍은 사진,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든 재혁 옆에 선 시어머니, 남편 없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저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퇴원 당일 병원 정문에서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차까지 모셔왔어요. 재혁이 운전석에 앉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뒷좌석에 탔죠.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슬며시 잡으셨어요.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마디가 그대로 느껴지는 손이었죠. 수진아, 고맙다. 눈물이 불쑥 차올랐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나서 대답했죠. 어머니, 앞으로 건강하셔야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한번 꽉 쥐었다 놓으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냉장고를 채우고 약 먹는 시간표를 냉장고 문에 붙이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죠. 재혁이 퇴근 후 시어머니 댁에 들러 재활 운동을 챙기고 저녁을 직접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툴지만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워 식탁에 놓는 재혁의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아들의 도리를 아들이 직접 하는 것, 당연한 건데 이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현실이 씁쓸했죠. 그래도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재혁이 부엌으로 들어와 수건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가자. 접시를 헹구던 손이 멈췄어요. 결혼 후 재혁이 친정 방문을 먼저 꺼낸 게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죠. 그래, 이번 주말에 내려가자. 내색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토요일 아침, 저와 재혁은 차를 타고 충북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2시간 넘게 달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반찬 가게 간판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셨죠.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서방도 같이 왔네. 재혁이 트렁크에서 과일 상자를 꺼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죠.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놓고 계셨어요. 재혁이 아버지 앞에 앉으며 물었죠. 아버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요즘 많이 불편하시죠?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재혁을 바라보셨어요. 괜찮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다음에 병원 가실 때 같이 가도 될까요? 제가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를 부르셨죠.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며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서방이 왜 이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엄마. 그냥 뵙고 싶었대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시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셨어요. 저는 마늘을 다지면서 이 부엌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서는 이 순간에 처음으로 온기가 도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재혁도 따라 나갔죠.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아버지가 소주를 따르셨어요. 저는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재혁이 소주잔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위였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소주병을 들어 재혁의 빈잔에 소주를 따르셨죠. 한 잔, 또 한 잔. 소주를 세 잔째 따르고 나서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다 됐으니 앞으로 잘해. 짧은 한마디였어요. 평생 사위에게 서운한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창문을 타고 방 안까지 들어왔죠.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차 안을 스치며 지나갔죠. 한참을 달리다가 재혁이 전방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네가 그때 그 말 안 했으면 나는 평생 몰랐을 것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제 입 밖으로 터져나왔던 그 말이죠. 되묻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곱씹었습니다. 다음 주 점심 서연에게 친정 다녀온 이야기를 했어요. 서연은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신호인 건 맞아. 근데 사람이 진짜 변한 건지는 지켜봐야지. 나도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러워.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참에 부부 상담도 한번 받아봐. 쌓인 것들 제대로 풀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저는 서연의 말을 며칠 동안 곱씹었습니다. 7년치 감정이 재혁의 사과 몇 마디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서연 말대로 전문가 앞에서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된 거였죠. 그 주 목요일 저녁 재혁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혁아, 부부 상담 받아보자. 재혁이 넥타이를 풀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죠. 표정이 단번에 굳었어요. 남들 앞에서 집안 얘기를 왜 꺼내?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7년을 우리끼리 해결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상담 안 갈 거면 나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못 살아. 재혁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 며칠간 상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저도 더 재촉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선은 그어두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시어머니 재활치료에 재혁과 함께 갔어요. 치료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병실로 돌아가신 뒤 물리치료사가 복도에서 재혁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보호자분도 요즘 많이 지치셨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요즘 부부 상담 받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재혁이 수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물리치료사가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간 뒤에도 재혁은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도 켜지 않고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죠. 재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보자. 며칠을 고민하고 물리치료사의 한마디까지 보태져서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순순히 나온 대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오히려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부 상담 3번째 시간이었어요. 상담사가 재혁에게 물었죠. 박재혁 씨, 결혼 생활에서 아내에게 가장 미안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재혁이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깍지 끼었다 풀었다 반복했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죠. 제가 어머니한테만 신경 쓰느라 아내를 가정부처럼 대한 것 같습니다. 7년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며 재혁의 옆얼굴을 바라보았죠. 그래, 그랬어.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어요. 두 분한테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족 규칙을 새로 정해보세요.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경조사비, 명절 방문 횟수까지 구체적인 숫자로 합의해 오세요. 상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재혁 옆에서 걸으며 말을 꺼냈죠. 양가 부모님 생활비는 같은 금액으로 하자. 경조사비도 똑같이, 명절 방문도 양쪽 번갈아서. 재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걸음을 멈추고 제가 말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했죠. 양가 생활비 동일, 경조사비 동일, 명절 방문 교대. 재혁이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둘의 약속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죠. 시어머니가 재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목발의 의지에 일상으로 돌아오신 어느 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죠. 수진아, 이번 주말에 밥 한번 하자. 내가 해줄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을 해주겠다고 하신 건 결혼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삼키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갈게요. 토요일 점심 시어머니 댁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식탁 위에 반찬 4가지가 놓여 있었죠. 계란말이가 좀 찌그러져 있었고 나물간이 약간 샜지만 시어머니가 아직 불편한 다리로 부엌을 오가며 준비하신 거였어요. 많이 못했다. 다리가 아직 시원찮으니까.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쑥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식탁 의자에 앉혀드렸죠. 어머니,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앉으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으셨어요. 투박한 반찬들 사이로 시어머니의 정성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 재혁이 퇴근하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장모님 생신이 다음 주잖아. 같이 선물 고르러 가자. 같이? 응. 내가 고르고 싶어서.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서 겨울 코트를 고르는데 재혁이 옷걸이에서 코트 하나를 꺼내들며 물었어요. 장모님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그 한마디가 귀에 꽂혔어요. 1년 전 식탁에서 네 부모지 내 부모냐고 했던 사람이 장모님 사이즈를 묻고 있었죠. 저는 코트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66 사이즈야. 이 색깔 좋겠다. 엄마한테 어울리겠어.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코트를 계산대로 가져갔어요. 친정어머니 생신날 택배로 코트가 도착했어요. 저녁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수진아, 이거 서방이 골라줬다며? 진짜야? 어머니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높아져 있었어요. 네, 엄마.
재혁이가 직접 고른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싼 걸. 서방한테 고맙다고 전해줘라.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어요. 재혁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죠. 저는 재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어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재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수진아,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저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처음으로 7년간 삼켜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첫 추석에 시댁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며 울었던 밤, 친정어머니 제주도 여행용 돈을 몰래 송금하면서 느꼈던 자괴감, 김장날 시어머니가 모자란 며느리라고 하셨을 때 삼킨 말들, 후배 아내 민지의 안쓰러운 눈빛에 부끄러웠던 저녁. 말하다가 눈물이 나고 웃다가 또 울었어요. 재혁은 말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재혁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죠. 앞으로 네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야. 그게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 늦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재혁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 말이 지켜지기를 바랐죠.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조심스러운 확신이 예전의 체념과는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시어머니 쾌유 기념 겸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재혁이 직접 차를 몰고 충북 친정까지 내려가 부모님을 모셔왔죠. 서울 시내 한정식 집에 양가 부모님 4분과 저와 재혁이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마주 앉으셨죠. 시어머니가 먼저 친정어머니께 안부를 물으셨어요. 사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괜찮아요. 사돈도 이제 많이 나으셨죠.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친정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여셨죠. 우리 수진이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친정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국만 드셨죠. 저는 식탁 아래로 재혁의 손을 잡았어요. 재혁이 그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에서 양가 부모님을 배웅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새 코트를 입고 계셨고 시어머니가 목발 없이 2발로 서 계셨죠. 아버지가 재혁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셨어요. 재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부모님들이 탄 차가 떠난 뒤 저와 재혁은 나란히 걸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저는 입을 열었죠. 우리 잘하자. 재혁이 제 손을 한번 꽉 쥐며 대답했어요. 잘하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7년 동안 남편의 이중잣대 앞에서 혼자 삼키고 혼자 울고 몰래 비상금을 꺼내 친정 부모님께 효도해야 했던 이수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부모지 내 부모냐며 큰 소리치던 남편 박재혁 씨는 정작 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자 아내에게 휴지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7년간의 양가 지출 내역이 빼곡히 담긴 엑셀 장부 한 장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뱉었던 말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두 가족의 약속이라는 걸 이 부부는 가장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만 소중하고 누군가의 부모는 남인 결혼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 이 사연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는 이런 눈물 없이 서로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아끼는 따뜻함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수진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따뜻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